한국은 지금 과감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직 오지 않을 것에 대해서 던지는 거. 노인 세대가 뭐 조금 우리가 양보를 하더라도 젊은 세대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사회 시스템으로 변화가 됐으면 좋겠어. 매스컴의 영향도 좀 큰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결혼 같은 것만 해도 인터넷에 보면 결혼식을 하는 데만 6천만 원이 든대요. 인문학도로서 한 문장으로 굳이 요약을 하자면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먼저 사랑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 우선 오늘 저희가 나눠볼 얘기는 사랑인데요. 그 전에 가장 먼저 각자 한 번씩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권동원이고요. 지금 연기자로 활동하고 있고 오늘 사랑에 대해 얘기하려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소정이고 이분의 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방구석 인문학도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재학 중인 김명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시니어 모델, 광고 모델, 그리고 지금 연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시니어 모델 박씨 아저씨 박성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제가 살짝 또 궁금한 부분이 어쨌든 저희가 다양한 우리나라 매체들이 말하듯이 이런 비혼, 저출산에 대한 문제점과 원인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에 대한 생각도 좀 나눠야 더 건강한 대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비혼이나 저출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좀 사람들이 좀 성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이런 얘기 잘 안 하지만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고 2번까지 하고 안 되면 그 도끼 버려야죠. 그거 어떻게. 그리고 그런 게 많잖아요. 막 성별 혐오 이런 걸로 막 싸우고 하는 거를 제가 여기 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혐오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친한 남자 친구들이나 뭐 가족들 중에도 남자인 구성원들이랑 이렇게 잘 친하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남성 자체를 너무 혐오해 이런 거는 저한테 없는데 근데 막 무슨 뭐 왜 안 만나죠 이러면서 범죄를 하거나 막 버닝썬 뭐 이런 걸 보면 저한테 일단 1차적으로 다가오는 감정은 공포거든요. 그냥 너무 무서워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피해를 입은 여성분들한테 공감을 하게 되면 이제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약간 나에게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 사람을 만날 때 조심해야 된다 하면은 내가 왜 조심해야 돼? 그 사람도 이상한 거 아니야? 하면서 또 사람 조심해야 돼가 잘못 나가면 이제 또 남성들에 대한 이렇게 거부 반응으로도 이어질 수 있잖아요. 사실 제가 여성이다 보니 남자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여성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아픔을 겪고 있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사시는지를 제가 잘 몰라서 그거에 대해서는 깊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냥 좀 안 피곤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 조건을 따지는 것도 사실 그냥 저는 사실 결혼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을 안 하는 게 이 사람과 오늘 보고 싶으면 오늘 보고 내일도 보고 싶으면 내일도 보고 그렇게 보다가 이 사람이랑 떨어지고 싶지 않으면 같이 살고 법적인 보호 받고 싶으면 결혼 이거 지장 찍고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막 복잡한 생각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제가 어려서 뭐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살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 시도도 못 하는 것 같아요. 결혼을 포함해서. 이제 비혼주의나 이제 그런 저출산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 시스템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분명히 맞아요. 지금 시대가 틀리기 때문에 내가 살아왔던 세대하고 지금의 젊은 세대하고는 완전히 틀리거든. 복지 혜택이 노인들한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그 혜택이나 가서 이 친구들이 영위할 수 있고 사회가 보장해 줄 수 있고 케어해 줄 수 있고 그래야 이 친구들도 이제 희망이 생기고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면은 나 혼자서 꾸려나가는 게 아니구나. 이 시스템 자체가 나를 도와주고 우리 아이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나는 좋아서 결혼하게 된다. 이런 희망을 가지게끔 우리나라 국가 정책에 좀 패러다임이 좀 바뀌게 된다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기반이 되겠어요? 우선은 경제력이 국가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아무리 뜻은 좋아도 그거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력이 없으면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영위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 문제라는 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따지다 보면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에 더 많이 쓸 수 있느냐 이런 것들 차원에서 보면 전문 친구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좀 많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지금 저는 노인 세대가 뭐 조금 피해를 보더라도 피해보다는 우리가 양보를 하더라도 젊은 세대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사회 시스템으로 변화가 됐으면 좋겠어. 집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는데,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직장 잡고 하다 보면 생기는데, 집을 하나 살려면 몇 억씩 떼고 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많이 느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내가 살아왔던 얘기를 하면 또 꼰대가 뭐 그런 얘기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살았던 세대도 집 살려면 힘들었어, 정말. 정말 진짜 15년, 20년 동안 진짜 열심히 벌어야 집 하나 아파트 장만하고 서울서. 지금하고 별반 틀리진 않아요. 다만 내 세대 때는 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사실은 용기를 가지고 행동으로 또 실천을 했었고, 그렇다고 지금의 젊은 세대가 뭐 그걸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보는 관점이 좀 틀렸던 것 같아. 그 시기에 살았던 거 어렵게 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사실 사회에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어. 내가 하면 할 수 있다는 도전의식이 있었고, 그것도 결과적으로 또 좋게 나타났으니까. 근데 지금의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은 게 조금 가슴이 좀 아파요. 그래서 기성세대여서 좀 반성되고 하지만 정책적인 그런 시스템 자체가 변화돼야 되는 건 맞아요. 저도 그런 쪽에 대해서 부단히 뭐 노력을 할 테고, 젊은 친구들하고 대화도 소통도 될 테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정부에 뭐 건의할 수 있는 어디 노인 뭐 그런 것들이 생기면 시니어들이 좀 합심해서 젊은 세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을 보탤 뭐 그런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뭐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개척해 나가는 게, 행동하는 게 나는 옳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출산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결국 인구 피라미드가 완전 역삼각형 형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에서 정책에 대한 투표를 할 때 말씀하신 시니어 세대가 훨씬 많은 투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물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시니어 세대 분들이 좀 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해 줄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제가 어쨌든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디테일과 미시적으로 생각이 안 굴러가는 것 같아요. 좀 거시적으로 굴러갈 수밖에 없는 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훈련을 받았냐면, 제 생각에는 한 곳을 바라보게 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기업? 뭐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리스크를 찾아내서 문제 해결에 있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계속 성장시키는 어떤 이런 교육.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거기에서는 지금 길이 안 보인다가 제가 봤을 때는 이 현상 중에 하나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있는데 계속 얘기하는 게 경제, 조세, 국방, 이게 기본이잖아요. 이 디폴트 기본인 건데 이걸로 해결된다고? 이 전 시대도 계속 그거 가지고 싸워왔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근데 나라가 더 안 좋아지고 왜 청년들은 살기 힘들어져? 왜 세계적인 정세에서도 어쨌든 간에 제 생각에는 이 흐름이 지구 자체가 과포화 상태니까 이게 갑자기 좋아질 것 같진 않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뭐 거시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전 통일도 하나의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리스크를 제거하는 방식, 안전하게 성장하는 방식에서는 이게 갈 때까지 간 시스템인데, 개척하는 건 모르는 영역이잖아요. 왜냐면 뭐 그냥 스타트업이나 실리콘밸리만 봐도 완전히 다른 영역의 새로운 걸, 이거는 예상이 안 되는 영역으로 진입하는 어떤 인프라가 일단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냥 오프라인 땅에서 보자면 이제 통일이라는 그걸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겠고, 하나는 이제 IT 기업에서 얘기하는 온라인하고 AI 같은 것들인데, 근데 이거는 지금 어쨌든 여기에 수용 가능한 인재 인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이걸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근데 우리 사회는 이것만 또 바라보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 전에 했던 방식이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 되는 거, 우리한테 경쟁력이 있는 거에다가 이제 몰빵하고 그거에 성장하면서 대기업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했으니까. 근데 그 방식으로 간다면 되풀이 될 거 같다고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정책자도 아니고 이게 정치인도 아니니까 너무 가볍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제 사고 흐름에서는. 그리고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어쨌든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사람이니까 그 측면이 다양해지면 조금 더 완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현상들이. 왜냐면 지금 다 조세, 국방, 경제 이걸 향해 달려가는 시스템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일, 사회, 경제, 돈, 아파트 뭐 이걸 향해 달려가니까 볼 게 없는 거예요, 다른 게.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게 그 부분에서 막히면 개인의 영역에서 희망도 막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시스템 안에서라도 뭐 예를 들면은 뭐 문화적으로 향유할 것들이 있다, 뭐 내가 취미나 취미생활 할 것들이, 요즘 결국 현상이 다 취미 찾아가잖아요.
내 삶을 이 조건 안에서 풍부해지게 만드는 어떤 것들을 자꾸 찾아내려고 개발하려고 그런 현상들이 좀 다양해지고, 그리고 저는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애초에 저는 연기를 했던 사람이니까 그거 하면 밥이 나와 빵이 나와. 제 주변에 파쿠르 하는 형도 있고 뭐 미술 하는 사람, 뭐 음악 하는 사람, 뭐 엄청 다양한 예술인들, 뭐 예체능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공통적으로 그 얘기를 듣고 왔어요. 근데 그게 그들이 그걸 한다고 직업적으로 한다고 듣던 게 아니라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들었어요. 그러니까 취미 형성 과정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효율적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삶에 대해서든 사유하는 방식 자체가 삶이든 뭐든 향유나 어떤 나의 풍성함, 풍부함, 어떤 내적인 충만함 뭐 이런 것과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계속 계산했을 때 논리로 답 안 나오면 희망 없다. 그러니까 이건 딱 거세시키고 자꾸 이런 방식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이제 좀 그냥 뻔한 말이지만 인식적으로는 진짜 관대해져야 되는 것 같고 문화적으로 다양해져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직 과감한 게 난 필요한 것 같아요. 이 한국은 지금 과감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직 오지 않을 것에 대해서 던지는 거. 그러니까 이거요. 기존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쓰려고 하면 나는 그냥 이제 더 이상 갈 데 없다고 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요즘 창의인재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말만 하고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요구되는 시대이고 많이 나와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제도와 사회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 사람들이 위대하다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바뀌어야 된다. 저도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동감을 많이 했던 게,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도 언제나 사는 건 어려웠을 거잖아요. 뭐 지금 뭐 더 살기 힘들다라고 누가 얘기를 하기 어려운 게, 애초에 모든 시대를 다 살아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지고 하는 이유에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뭔가 그런 매스컴의 영향도 좀 큰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결혼 같은 것만 해도 인터넷에 보면 결혼식을 하는 데만 6천만 원이 든대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을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러지 않았으면 그냥 모르고 살면서 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 얼마나 저렴하게 했는지도 모르고 살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에서 하나하나 남들과 사회적 체면 같은 것을 비교하게 되는 것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제가 연애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사실 요즘 막 TV에 고딩 엄빠 이러면서 어렸을 때 출산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또 막 연애 프로그램 같은 것도 나오는데, 제가 되게 불쾌하게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남들을 조롱할 때 너무 재밌어 하는 것 같거든요? 고딩 엄빠 같은 것도, 아니, 뭐, 좀 철이 없을 수도 있지. 그러면은 잘 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터넷에서 막 마치 나는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으로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막 연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빌런이 있으면 그 회차가 굉장히 화제가 된대요. 거기에 굉장히 좀 웃기거나 성격이 좀 별로인 것 같은 사람이 나오면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거예요. 사실 사랑을 찾으러 나온 건데 그 사랑의 과정에서 사람이 좀 치졸해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자기의 그 치부를 들킬 수도 있고 하는 건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그걸 다 박제하고 너무 조롱하고, 그래서 심지어 나의 삶은 제가 유명인이 아니니까 방송에 이렇게 노출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롱당하는 사람이 될까봐 무서워서 무언가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 결혼이나 뭐 연애나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어서 사실 저출산과 비혼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인문학도로서 한 문장으로 굳이 요약을 하자면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먼저 사랑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우리 세대의 많은 청년들이 사랑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선택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반드시 평생 함께할 배우자가 있어야 하는가를 잠시 괄호를 치더라도 우리가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돼서 살 수는 없고 되게 상호 의존적으로 인간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먼저 직시를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어떤 공동체나 소속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더 좀 외로울 수 있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층 더 성장하거나 다른 세계에 진입함으로써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이제 저출산 정책을 보면 조금 정책적으로 접근하면 약간 대안적인 가족 공동체들이 있잖아요. 꼭 자식을 낳지 않고 예를 들면 여러 청년들끼리 함께 거주를 한다든가 그런 종류의 공동체들은 아무래도 저출산과는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관심에서 제외가 되는데 저는 일단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나 공동체를 인정하는 것도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우리 사회의 어떤 공동체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사랑의 가치를 전파하는 문화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랑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그 사랑에 되게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되겠죠. 사랑이라는 게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서는 진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고 실천이고 윤리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되게 어떤 강렬한 감정이니까 세속적인 도덕이나 규범이나 윤리에서 벗어난 것처럼 많이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거나 판단을 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사랑을 해서 때린다 이런 거는 되게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건 좀 논쟁적이지만 불륜이 사랑인가? 라는 질문을 보면 불륜이 무슨 사랑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불륜이라는 게 되게 비윤리적이라는 걸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고 어떤 주장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좀 사회적인 어떤 규범뿐만 아니라 되게 1대1로 관계를 맺을 때의 어떤 윤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실천을 해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묶일 수 있을까? 이런 점을 많이 고민해야 성숙한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왜 우리나라가 유독 저출산이 심할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특별히 잘못됐거나 다른 나라가 특별히 잘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출산율만 유독 낮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되게 세계 여러 나라에 여전히 잘못된 사랑이 퍼져 있고 성숙한 단계로까지 아직 진입을 못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성찰을 많이 하고 우리가 되게 불건강한 사랑을 하면서 살아왔고 나는 건강한 사랑을 할 자신이 없구나라는 점을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저출산 사회로 진입한 영향도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건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일단 사랑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해야 하고 그게 건강한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규범과 어떤 행동과 어떤 윤리적인 실천들이 필요할까라는 고민으로까지 나아가야 결혼이라는 제도망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의 내리면 되겠다. 죽임의 저출산 비혼이 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잠시의 과도기 요거를 우리가 잠재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떤 시대를 바라보는 또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한 또 그 테마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 저는 갑자기 그 비유가 떠올랐어요. 책에서 봤었는데 그 김정훈 교수가 최근에 썼던 창의성 어떤 책이었는데 크리에이티브라는 단어가 나온 지 이제 얼마 안 됐대요. 그걸 이제 화두된 거 자체가 바우하우스 때부터였다는데 그때 시대적 배경을 보면 세계대전 이후이거든요. 모든 인프라가 다 부러지고 다 부서지고 다시 원래 방식으로 재건하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뭔가를 혁신해보겠다고 만든 하우스가 이제 바우하우스인데 지금 우리 보는 건물 전부 다 바우하우스형 건물이잖아요. 그처럼 세상에 없던 거를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낸 게 저는 그게 창의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걸 뭐 당연히 전통하에서 이루어졌겠지만 그거는 결국 저는 그게 사랑이랑 연결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창의를 정의해보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주 다른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두 가지를 엮어서 만들어내는 거라고 저는 그게 창의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사랑의 모양과 꽤 흡사한 것 같아요. 사랑은 결국은 저는 그건 것 같아요. 뭐 제 나름 안에서 새로운 세상으로 뭔가 이렇게 여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용인하든 뭐 뭘 받아들이든 이렇게 결합하든 뭐 저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거기서 사랑을 얘기할 때 성령의 열매 얘기할 때 오래 참음과 뭐 자비와 양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결국 그게 장기적인 시야를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걸 경험했을 때 사랑을 실천했을 때 우리에게 장기적인 시야를 준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때 모든 것이 가장 선으로 간다고 이제 적혀 있는 게 성경의 이제 얘기인 것 같아요. 그걸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 모양이 저는 창의의 모양과 사랑의 모양이 꽤 흡사한데 딱 요 부분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극복했으면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전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인과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데 나는 어떤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내 눈에는 엮여져. 이게 창의인 것 같거든요. 그 지점을 장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결국 문화와 삶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아예 원래 어렸을 때 너 생각 얘기해보라고 생각 얘기하면 그건 틀렸지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에서 창의와 사랑이 다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남을 용인하지 못하는 거니까. 그게 용인되는 어떤 문화든 이게 시설 기반이든 취향이든 취미든 그런 것들이 확장되고 용인되고 장려되면 방법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저도 희망적인 이 관점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한국에 대해서도 찾을 수 있다고 믿고,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인식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나도 지금 언뜻 떠오르는 게 지금 내가 살아왔던 그 시기가 그런 세대를 지나왔지만 사랑도 학습이 필요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거든. 사랑도 부모한테 받았던 그 학습의 영향으로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도 누군가에게 베풀려면 나도 배워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도 가르쳐줘야 되거든. 근데 그걸 배우려면 부모한테 받는 것도 있고 친구한테 받는 것도 있고 사회에서 받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은 나는 문화적으로 받는 게 더 강렬하다고 보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거기에는 이제 아까 우리 친구도 인문학을 전공했다고 그러는데 나도 인문학 뭐 신봉주의자는 아니래도 인문학의 그 사랑을 깨우쳐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게 사실은 학문 중에 인문학이 가장 기초라고 보거든. 인문학을 모르면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시도 읽어야 되고 소설 속의 그 여러 가지 경험들을 사람마다 다 느끼는 감정들이 틀리겠지만은 거기서도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모든 걸 비관적이고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은 비관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더 뜻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면 본인 마음도 그것이 사랑으로 좀 변할 수가 있는 거거든. 타인하게 대해서. 자식한테 대한 사랑일 수 있고 내가 우리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성 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내 집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책을 좀 많이 좀 읽어야 될 것 같아. 인문학 학습이 좀 많이 좀 필요해요. 거기서 배우는 것들이 사랑이든 아니면 뭐 미움이든 슬픔이든 간에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그것이 사랑으로 승화가 될 때 나도 사랑할 수 있고 내 자신도 사랑할 수 있고 타인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되는 게 학습이 분명코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게 문화이고, 그리고 아까 우리 이 친구가 TV 뭐 이렇게 부정적인 거 얘기했는데 저도 거긴 아주 진짜 전적으로 동감하는 편이에요. 요즘 언론들이 너무 진짜 뭐 예능 쪽에 이렇게 휩쓸려 가지고 시청률에만 그다음에 이제 광고만 수입을 올리려고 너무 그쪽으로 좀 몰아가는 측면이 좀 있어서 기성세대가 보기에도 좀 저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들을 좀 많이 좀 하게 되더라고요. 누구를 바보로 만들고 조롱해야 그게 뜨고, 누구 한 사람을 이렇게 바보로 만들어 버리면 보는 사람은 그거를 즐거워서 자기가 저렇지 않으니까 누구를 냉소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본인한테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저렇지 않으니까 위안감은 없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 그런 예능을 보면서. 그래서 언론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좀 나는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은 또 절실하게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특히나 대중매체 중에서도 TV 같은데, 그 다음에 요즘은 유튜브, 개인 방송들이 많잖아요. 개인 방송 보면 유튜브 보면 진짜 입으로 담기도조차도 진짜 험악할 정도의 그 정말 막 진짜 막말, 누구를 진짜 완전 매장시키고 뭐 하나 생기면은 정말 사람을 아주 뭐 진짜 땅에다 묻는 정도로까지 이렇게 가버리니까 너무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서 그런 걸 보면 사회적으로 병폐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고치려면 우리 젊은이들이 나서야 돼. 젊은이들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그거를 타파해 나가야 이 사회가 좀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침묵을 지키면 안 돼. 이번에 어떤 사태나 사회적인 것도 젊은 친구들이 나와서 이렇게 좀 사회적인 발언도 해야 되는데, 방송에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그냥 맨날 하는 사람들이야. 정치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런 얘기하고, 그게 딱 사건이 끝나면 남 몰라라 하고 또 흔적 없이 사라져. 그다음에 뭔 일이 생기면 또 그런 사람이 나와서 쓸데없는 얘기 뭐 전문가식으로 얘기하고 나서, 그렇게 되면 안 돼. 이 사회를 주도하고 이 사회를 키워나갈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이 각성을 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내야 된다고 봐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용기를 가지고 사회에 같이 부딪혀서 이 사회하고 같이 커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하고, 아니면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분이 계실까요? 제가 와이프랑 결혼할 때 서로에게 이렇게 자주 하던 얘기가 있었어요. 그 영화 미나리에 나온 대사였는데 그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서로를 구해주자였어요. 생각해보면 책임도 많이 있는 얘기고 무겁긴 하지만 저는 뭐 결혼한 지 한 3, 4년 됐거든요. 정말 구해준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걸 책무로 느낄 필요는 없지만 그게 실현되는 게 사랑이지 않을까. 저는 구원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 것 같고, 나를 벗어나게 해주는 건 어쨌든 사랑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은 자기를 엄청 사랑하지만
자기를 엄청 싫어하기도 하잖아요.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유 씨의 이 Love in Soul의 가사 세 줄만 읽어볼게요. 나의 이 가난한 상상력으론 떠올릴 수 없는 곳으로 날 데려가 줄래. 이게 저는 사랑이지 않을까. 사랑은 모든 걸 이깁니다. 오늘은 그렇게 마무리하고 싶네요. 변할 수도 있지만 2024년의 권동원은 네. 저는 앞에서 했던 얘기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좀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서 반복을 하자면,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알 수 없고 신비로운 힘인 것은 맞지만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말자. 우리 모두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더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고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고 사랑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 안에는 무수히 많은 문제점들이 내재돼 있어요. 거기엔 슬픔도 있고 뭐 질투도 있고 욕망도 있고 미움도 있고 그렇지만은 결국 사람을 치유하는 거는 사랑밖에 없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지켜나가고 하려면, 그 소양을 키우려면 문화적인 힘이 필요하다. 가끔 힘들고 사랑에 배고플 때 인문학 책을 많이 읽으시고 또 연극도 보시고 영화도 보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랑을 택하고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사랑이 좋은 것 같아요. 사랑 짱. 사랑 최고. 사랑을 하셔야지. 하지 말고. 노력해볼게요.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저희끼리의 방구석 한국인이라는 테마로 진행되고 있는 두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